사회복지공무원 학술 토론 모임 복지공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26년이면 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잖아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업무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이 새로운 제도가요, 이제 막 설계도가 나온 신축 건물 같아요. 신축 건물이요? 네, 겉보기엔 아주 번듯한데 저희는 오늘 안전모 딱 쓰고 들어가서요. 아하. 벽도 한번 두드려보고 배관은 제대로 연결됐는지 혹시 숨겨진 준열은 없는지 한번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그 설계도가 바로 박영옥, 김난현, 이용재님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의 충분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아, 바로 그 논문이군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시범사업 계획서 12개를 분석해서 과연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도 괜찮을지 점검한 거죠. 이 논문 사실 그냥 읽으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맞아요. 내용이 좀 빽빽하죠. 그래서 저희가 딱 3가지만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정부가 만든 이 설계도에 숨어있는 가장 큰 구멍이 뭔지. 핵심적인 문제점이요? 둘째, 그 구멍 때문에 내년에 현장에서 어떤 대란이 터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란을 막기 위해 우리 팀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토론거리는 뭔지. 와,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네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질문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2026년 전국 시행 지금의 사례관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죠? 정확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시범사업 중인 12개 지자체의 2024년도 실행계획서를 분석했어요. 그 분석의 틀이 있었다고요. 네,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는 누구인가? 대상자 문제, 둘째, 연계할 자원은 충분한가? 셋째, 일하는 사람, 즉 사례관리자는 준비됐는가?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가? 이 4가지를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좋은 소식은 뼈대는 제법 잘 세웠다는 겁니다. 뼈대는 있다. 네,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했고요. 빅데이터 같은 기술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경로도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찾아가는 복지를 계획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여러 기관이 협력할 수 있게 민관협의체라는 툴도 갖췄고요. 하지만 그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과제들이 보였어요. 어떤 것들이죠? 가장 큰 문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긴급한 어르신이랑 그냥 일반 어르신을 구분하는 체계가 없어요. 아, 우선순위가 없군요. 둘째, 병원이나 복지관과의 협력이 어떤 약속이 아니라 그냥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거. 관계에 의존하는 거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례를 만났을 때 기댈 수 있는 슈퍼비전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결국 이 논문의 메시지는 명확하군요. 전국의 아파트를 짓기 전에 지금 시범단지의 설계도부터 제대로 고쳐라. 안 그러면 부실공사된다.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보면요. 시작은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라는 거대한 배경에서 출발해요. 이제 돌봄이 정말 중요해졌죠. 네, 이제 병원이나 시설이 답이 아니니까 살던 곳에서 돌봄,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받게 하자는 통합 돌봄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그 통합 돌봄을 실현하려면 수많은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딱 맞게 연결해주는 사례 관리가 필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지금의 시범사업 설계도를 들여다본 거군요. 이 설계도 튼튼한가 하고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용자, 자원, 인력, 시스템이라는 이 4가지 잣대로 꼼꼼히 따져본 결과 뼈대는 있는데 철근이 빠졌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아, 뼈대는 있는데 철근이 빠졌다.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도를 해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연구가 도대체 뭘 어떻게 분석했길래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요리법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12개 지자체의 실행계획서라는 문서를 분석했다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서 분석은 장점과 한계가 아주 명확해요. 그런가요? 장점은 각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청사진을 날 것 그대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계획 단계의 목표를 그대로 볼 수 있다. 네, 계획을 파악하기엔 최선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한계는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은 다르니까. 실제 현장에서 예산이 깎이거나
기관끼리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변수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시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는 딱 이 선까지 말할 수 있겠네요. 2024년 기준으로 지자체들은 서류상으로는 대상자를 열심히 찾고 여러 직종의 인력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회의할 계획을 세웠다.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 삶이 정말 나아졌냐? 현장 담당자들은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냐? 이건 이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해요. 네. 논문에 나온 표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표 2,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는 표가 있어요. 아, 네, 봤습니다. 이걸 보면 구청장, 의사, 복지관장, LH 담당자까지 20명에서 30명이 참여해서 보건, 의료, 복지, 주거를 다 아우르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데요. 무슨 어벤져스 팀 같아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죠. 네. 그런데 회의 주기를 보면 반기별 1회인 곳이 남아요. 반기별 1회요? 1년에 2번? 네. 1년에 2번 모이는 어벤져스가 과연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계획과 현실의 간극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분석 영역, 바로 이용자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집에 계신 분, 병원에서 막 퇴원하신 분,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대상이 명확합니다. 기준이 있군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전체 대상자의 6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지침도 있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서비스를 연결하나요? 그 흐름이 이렇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나 병원 의뢰 같은 걸로 대상자를 발굴해요. 네. 그럼 읍면동 상구에서 1차로 간단하게 선별 평가를 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선별평가랑 나중에 나오는 심화평가는 뭐가 다른 건가요? 현장에선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선별 평가는 일종의 1차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터링. 네. 혼자 식사는 하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정말 시급한 분인지 빠르게 걸러내는 거죠. 여기서 이분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싶으면 그때 저희 같은 사례 관리자가 직접 찾아뵙고 건강, 주거, 경제 상황 같은 8대 영역을 샅샅이 살피는 심화평가를 진행합니다. 아, 심층 면접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통합지원회의라는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얻는 구조예요. 과거처럼 그냥 신청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발굴하고 상태 변화도 3개월마다 점검한다니 강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 점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논문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위기, 집중, 일반 같은 분류 체계가 없다는 것.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죠? 이게 현장에선 정말 심각한 비효율을 낳습니다. 비효율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위기 어르신이랑 한 달에 한 번 안부 확인이 필요한 일반 어르신을 똑같은 서류 절차, 똑같은 회의 순서에 태우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요. 위기 어르신은 골든타임을 놓치고요. 저희 같은 사례 관리자는 행정 업무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결국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분들에게 연결해줄 사회자원과 서비스는 어떤가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어벤져스 팀이 꾸려져 있다고요? 네, 그 스펙트럼은 정말 넓어요. 재택의료센터나 보건소 같은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기관 같은 돌봄자원, LH와 연계한 주거지원, 그리고 기존의 희망복지지원단까지. 와, 정말 다양하네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자원연계의 틀 자체는 정말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민관협의체라는 틀이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솔직히 현장에서 그런 회의체 그냥 다들 한번 모여서 얼굴 도장 찍고 서류용 사진 한 장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게 진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그 점이 논문이 지적하는 두 번째 구멍입니다. 아, 틀은 있는데 그 안에서 협력을 강제하거나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죠. 논문은 이걸 제도적 상시적 연계체계의 부재라고 표현해요. 제도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회의를 여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지역병원이랑 우리 시가 퇴원 환자 정보를 반드시 공유한다는 업무협약, 즉 MOU를 맺고요. 그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거죠. 아예 규정으로 만드는 거군요.
더 나아가서 협력을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장치 없이 담당자끼리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의 관계에만 의존하는 협력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는 게 논문의 핵심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사례 관리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력 구성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요? 네. 모든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랑 간호사를 함께 배치했어요. 오, 다직종이네요. 네. 복지 문제랑 건강 문제를 같이 보겠다는 의도죠.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좋은 방향이네요. 다만 조직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40명 넘는 팀을 꾸린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3명에서 6명짜리 작은 팀으로 운영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논문은 단순히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다학제적 이해를 위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맨날 부서가 바뀌는 순환보직 공무원들에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다학조적 이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네, 약간 추상적이에요. 이걸 3가지로 쪼개보면 쉬워요. 첫째, 역할 분담. 역할 분담. 의료적 판단은 간호사가, 복지자원 연결은 사회복지사가 한다는 걸 서로 명확히 아는 것. 둘째, 공통언어. 공통언어요. 네, 어르신 ADL, 그러니까 일상생활 소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간호사는 재활치료를, 사회복지사는 활동지원사 파견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아, 서로 다른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공동의 의사결정. 의료적 안정성이랑 사회적 고립 해소 등에 뭘 우선할지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단기 교육 몇 반으로 절대 생기지 않는 역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그림은 그럴싸해요. 대상자도 찾고 자원도 연결하고 담당자도 배치하고. 네,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모래성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4번째, 분석 결과에 나온다고요? 네, 바로 슈퍼비전 및 솔루션 체계의 미비입니다. 이게 이 설계도의 가장 큰 균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 현장에선 정말 중요하지만 행정에선 늘 뒷전으로 밀리는 단어 같은데요. 이 체계가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신입 때 학대 의심 어르신 사례를 맡고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윤리적 딜레마도 크고 여러 기관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고 정말 고립된 기분이었죠. 혼자서는 너무 힘들죠? 그때 누군가 이거 혼자 짊어지기 마, 같이 보자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슈퍼비전입니다. 아, 이런 지원 체계가 없다는 건 어려운 사례를 만났을 때 모든 책임을 실무자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의사결정은 미뤄지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담당자는 소진되어 떠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자, 그럼 이 설계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려보죠. 뼈대는 세웠지만 살이 붙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장점과 한계를 정리해 주시죠. 장점은 명확해요. 대상자가 누군지, 어떻게 찾을지, 어떤 자원을 연결할지, 누가 담당할지, 어떤 절차로 일할지에 대한 기본 틀, 즉 뼈대는 다 갖췄습니다. 네, 기본 골격은 있다. 하지만 한계, 즉 빠진 철근들이 더 중요하죠. 첫째, 위기 집중 일반으로 이용자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없고, 효율성 문제. 둘째, 기관 간 협력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지속 가능성 문제. 셋째,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울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넷째, 가장 치명적으로 고난도 사례를 지원할 슈퍼비전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평가할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논문이 말하는 대체로 잘 마련됨이라는 평가는 최소한의 설계도는 갖췄다는 의미이지 이대로 지어도 튼튼한 집이 된다는 보증수표는 절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 복지 공감의 진짜 토론 시간입니다. 이 논문이 던진 쟁점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쟁점, 대상자 분류.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새로운 낙인인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위기, 집중, 일반으로 나눠야 한정된 자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하겠죠. 논문도 이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일반으로 분류되는 순간
그 어르신은 그냥 잊히는 것 아니냐? 아, 후순위로 밀리는 거군요. 네, 상태가 나빠져도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팀에서 이걸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토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지자체에 이 분류 체계를 도입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위기, 집중, 일반을 나눌 건가요? 그리고 분류로 인한 낙인과 배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민관 자원 연계. 자발적 협력에 맡겨야 할까요? 의무적으로 제도화해야 할까요? 이것도 찬반이 팽팽하겠는데요. 네. 한쪽에선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협력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지만 논문은 제도화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담당자 바뀌면 끝이니까. 특히 병원의 퇴원 환자 정보 공유 같은 건 법적 근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가장 현실적인 당근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공유,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슈퍼비전 쟁점입니다. 네. 내부 팀장급에서 해결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내부 체계는 신속하고 조직 상황을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죠. 맞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는 내부에서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예산도 없고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마지막 토론 질문을 던져봅니다. 고난도 사례에 대한 최종 결정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담당자, 팀장, 아니면 회의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런 쟁점들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통합돌봄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논의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하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아, 적용 방안이요? 네, 예를 들어 논문이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한 슈퍼비전 체계를 우리 팀에서 한번 직접 설계해보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를 들면 1단계로 모든 사례를 난이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요. 일단 분류부터 시작하려군요. 네, 2단계로 하와중 등급은 팀장과 매달 1.1로 만나서 논의하고 3단계로 상등급은 팀원 전체가 모여서 집단 토의를 하는 거죠. 아, 단계들로 대응하는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최고난도 사례는 4단계로 분기마다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4단계 프로토콜을 만드니 훨씬 구체적이네요. 물론 슈퍼비전이 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부작용도 있겠죠. 그래서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슈퍼바이저, 즉 팀장은 반드시 코칭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슈퍼비전 내용은 절대 성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군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이라는 거대한 제도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 네, 첫째, 뼈대는 세워졌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조직은 마련됐어요. 둘째, 하지만 이 뼈대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두 개의 핵심 기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기둥이요? 네, 흩어진 자원을 끈끈하게 묶는 제도적 연계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실무자를 지지하는 슈퍼비전 체계, 이 두 가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물론 여전히 남는 질문도 있습니다. 과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 모델이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지역 격차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서비스의 진짜 주인인 어르신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고요. 오늘 우리는 체계라는 설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모임에서는 이 설계도로 지은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 즉 이 체계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통합돌봄의 성공,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